처음부터 이상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 집에 이사 온 건 3개월 전이었다. 부동산 사장은 계약서를 내밀며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요즘 이 동네에서 이런 가격에 나오는 집은 없어요. 진짜 드문 기회예요. 그 말이 사실이었다. 시세보다 20만 원은 저렴했다. 이유를 물었지만 사장은 집주인이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한다는 말로 넘겼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냥 서명했다. 그게 실수였는지 아니면 운명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집은 오래된 빌라 3층이었다. 지은 지 25년이 넘은 건물이었다. 리모델링 흔적이 곳곳에 있었다. 벽지는 새 것이었지만 창틀은 낡아 있었다. 장판은 군데군데 색이 달랐다. 처음엔 어설픈 수리 탓이겠거니 했다. 작은 방 하나는 잠겨 있었다. 부동산 사장이 창고로 쓰던 방인데 열쇠가 없다고 했다. 나중에 열쇠업자 부르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사 짐이 많지 않아서 굳이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나는 잠긴 방에 대해 더 묻지 않았다. 전박이를 데려온 건 이사한 지 일주일 뒤였다.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다. 퇴근길에 건물 입구 앞 처마 아래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빗물에 흠뻑 젖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흰 바탕에 검은 점이 듬성듬성 박힌 작고 야윈 녀석이었다. 중성화가 안 된 수컷이라는 건 나중에 동물병원에서 알았다. 그날 밤 나는 그 녀석을 수건으로 감싸 안고 계단을 올랐다.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게 이 집에서 내가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었는지는 지금은 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전박이는 밥도 잘 먹었다. 침대 옆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내 발 주위를 뱅뱅 돌기도 했다. 낯선 집인데도 금방 적응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했다. 전환점은 사흘째 되던 밤이었다. 새벽 2시가 지나 있었다. 잠에서 깨보니 전박이가 보이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전박이는 거실과 작은 방 사이 벽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머리를 벽 쪽으로 향한 채였다. 그냥 저러다 오겠지 싶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하지만 그 뒤로 전박이는 매일 그 자리에 갔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이었다.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갔다. 며칠이 지나자 새벽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발톱으로 긁는 게 아니었다. 코를 벽에 바짝 가져다 대고 천천히 냄새를 맡았다. 위아래로 좌우로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그 모습이 처음으로 묘하게 느껴진 건 나흘째 밤이었다. 나는 불을 켜고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벽을 손으로 짚어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벽이었다. 옆집 남자가 찾아온 건 그 무렵이었다. 바로 옆 호수에 사는 사람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넉넉한 웃음과 함께 반찬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다. 이사 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이거라도 드세요.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를 잠깐 안으로 들였다. 그때 전박이가 현관 쪽으로 걸어왔다. 그 남자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이었다. 전박이의 등 털이 일어섰다. 낮고 거친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남자는 가볍게 웃었다. 고양이는 원래 낯선 사람 싫어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맞았다. 고양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한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도 전박이는 집에 찾아온 택배기사에게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랫집에서 올라온 할머니에게도 그냥 슬쩍 피하기만 했다. 유독 그 남자에게만 달랐다.
나는 그것을 그날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간 뒤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전박이는 다시 그 자리로 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 그 모습을 바라봤다. 녀석은 코를 벽에 가까이 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언어가 없는 존재가 언어 이전의 것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는 말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전박이가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알았다. 들리지 않아도 느껴졌다. 그 녀석이 그 벽 앞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전박이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전박이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규칙적이 되었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낮에도 종종 벽 앞에 서서 냄새를 맡았다. 나는 처음엔 무시했다. 고양이란 원래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고양이는 냄새에 민감해서 벽안쥐를 감지하기도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혹시 오래된 건물이라 쥐가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 그 벽 앞에 서면 이상하게 서늘했다. 한여름이었다. 선풍기 바람도 없는 거실 한가운데인데도 그 지점만 공기가 달랐다. 손을 대면 기온 차이가 느껴질 정도였다. 단열 문제겠거니 했다. 오래된 건물에선 흔한 일이라고 스스로 납득했다. 그런데 장판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거실과 작은 방 경계선 부근이었다. 장판의 끝부분이 아주 조금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들려 있었다. 그냥 넘어가려다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그 부분을 눌러봤다. 장판 아래가 살짝 떴다.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젖혀보자 시멘트 바닥이 드러났다. 색이 달랐다. 주변 바닥은 짙은 회색빛인데 그 부분만 베이지색에 가까운 새 시멘트였다. 어딘가를 보수한 흔적이 분명했다. 다음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거실 장판 아래 시멘트색이 다른 부분이 있던데요. 전에 무슨 공사 있었나요? 사장의 대답은 빨랐다. 아, 그거요? 수도관 공사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바닥 좀 건드린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집 구조를 한번 살폈다. 수도관은 주방과 화장실 쪽에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와는 거리가 멀었다. 설명이 맞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굳이 따지지 않았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여러 차례 공사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냥 넘기려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특별히 검색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다. 아파트 이름과 동번호를 검색창에 쳤다가 자동 완성에 뜬 단어가 눈에 걸렸다. 실종. 손가락이 멈췄다. 그 단어를 눌렀다. 기사 하나가 나왔다. 3년 전 기사였다. 제목은 짧았다. 5호동 빌라 거주 20대 여성 실종. 경찰 자진 가출로 결론. 23살 여성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죄 혐의점 없이 자진 가출로 마무리됐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 줄이었다. 가족 측은 자진 가출을 믿지 않으며 현재까지 행방을 찾고 있다. 기사 하단에는 그 여성의 가족이 올린 글도 링크되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링크를 눌렀다. SNS 게시물이었다. 여동생이 올린 것으로 보였다. 언니, 어디 있어? 제발 연락해줘.
올라온 날짜는 3년 전이었다. 댓글이 200개가 넘었다. 모르는 사람들의 응원 댓글 사이에 여동생의 답글들이 달려 있었다.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제발 제보 부탁드려요. 그 게시물 바로 위에는 그 여성 본인의 마지막 SNS 게시물이 있었다. 게시물에는 사진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작은 거실, 낡은 소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 외벽.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내 거실과 그 사진을 번갈아 봤다. 창문의 각도가 같았다. 소파가 놓인 방향이 같았다. 이 집이었다. 그 여성의 마지막 위치가 이 집이었다. 전박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거실과 작은 방 경계의 그 지점. 새 시멘트로 보수된 그 자리. 녀석은 코를 바닥에 가져다 댄 채 천천히 냄새를 맡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전박이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스스로를 다독였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다. 오래된 빌라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내 집과 연결되는 건 아니었다. 기사에는 주소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 같은 동네 다른 집일 수도 있었다. SNS 사진도 비슷한 구조의 집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저녁이 되기 전에 무너졌다. 전박이가 처음으로 낮게 울기 시작했다. 울음이 아니라 신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오래 반복적으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집이 이상한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미 둘 다인 건지. 열흘이 흘렀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텼다. 기사는 우연이었다. 사진도 비슷하게 생긴 집들이 서울엔 수백 채였다. 전박이의 행동도 고양이 특유의 습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몸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가 있었다. 이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깨는 시간이 새벽 2시로 고정됐다.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지점을 보지 않으려 눈을 돌렸다.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래도 모른 척했다. 새벽 3시였다. 그날도 잠에서 깼다. 처음엔 조용했다. 그러다 소리가 들렸다. 작은 소리였다. 긁는 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나는 눈을 뜨고 어둠 속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다. 전박이가 우는 게 아니었다. 진짜로 무언가를 긁고 있었다. 거실로 나갔다. 불을 켰다. 전박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엔 달랐다. 장판 모서리 부분에 발톱을 걸고 당기고 있었다. 앞발로 끝을 잡아 아주 조금씩 들어올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멈췄다. 녀석을 치우려고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전박이는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이 이상하게 맑았다. 결국 무릎을 꿇었다. 장판 모서리를 손으로 잡았다.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처음엔 조금만 보려 했다. 하지만 장판은 예상보다 쉽게 들렸다. 고정 상태가 약했다.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바닥이 드러났다. 그 부분만 시멘트색이 달랐다. 한눈에 보였다. 새 시멘트로 채워진 면적이 생각보다 넓었다. 어른 한 명이 누울 수 있을 만한 크기였다. 손으로 두드렸다. 다른 바닥은 단단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이 부분은 달랐다. 비어있는 것처럼 울렸다. 손이 떨렸다. 공구함을 열었다. 이사할 때 챙겨온 작은 망치와 끌이 있었다. 그것으로 시멘트 모서리를 쳤다. 처음엔 흠이 생기지 않았다. 2번, 3번 쳤다. 균열이 생겼다. 그 순간 묘한 냄새가 났다. 흙 냄새와 뭔가 다른 것이 섞인 냄새였다.
무엇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냄새였다. 전박이는 뒤로 물러났다. 그 냄새를 아는 듯 계속 쳤다. 시멘트가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다. 안쪽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래로 한 뼘 정도 깊이의 공간이 있었다. 그 안에 검은색 비닐이 보였다. 두 겹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손을 뻗었다. 비닐이 잡혔다. 끌어당겼다. 묵직했다. 비닐을 묶은 테이프를 손으로 뜯었다. 안에 낡은 청가방이 있었다. 캔버스 소재의 작은 숄더백이었다. 색이 바랬다. 가방을 열었다. 첫 번째로 손에 잡힌 것은 신분증이었다. 비닐 슬리브에 넣어진 채였다. 사진이 보였다. 20대 초반 여성이었다. 손이 떨려 이름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그 이름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다. 3년 전 실종된 그 여성이었다. 그 외에 지퍼백 하나가 있었다. 안에 머리카락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핸드폰이 있었다. 오래된 기종이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다. 충전기를 찾았다. 다행히 맞는 단자였다. 충전기를 꽂고 기다렸다. 2분이 지나자 화면이 켜졌다. 잠금이 없었다. 바로 화면이 열렸다. 화면에 날짜가 찍혀 있었다. 3년 전 날짜였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다. 마지막 수신 문자가 보였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된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아저씨, 내용은 짧았다. 지금 올라와도 돼. 수신 시각은 3년 전 그날 저녁 9시 42분이었다. 발신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다. 번호 아래엔 아무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저장된 이름 위에 표시된 것이 있었다. 이 건물의 동과 호수 형식이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 번호가 저장된 다른 곳은 없는지 확인했다. 최근 통화 목록을 열었다. 가장 마지막 수신 통화. 같은 번호였다. 통화 시간은 3분. 3년 전 그날. 전박이가 내 옆에 앉았다. 더 이상 그 자리를 보지 않았다.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알겠냐고. 손이 멈추지 않았다. 그 상태로 바닥에 한참 앉아 있었다. 핸드폰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마지막 문자. 아저씨, 지금 올라와도 돼.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머리로는 알았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발신 번호를 다시 봤다. 내 핸드폰으로 그 번호를 입력창에 쳤다. 검색은 되지 않았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는 주인을 알 수 없었다. 그때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옆집 남자가 방문했던 날이었다. 그가 현관에 서서 집안을 훑어보던 눈길이 생각났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구조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익숙한 것처럼. 그가 그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리모델링할 때 도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깔끔하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냥 웃으며 넘겼다. 전 집주인과 친했겠거니 이웃이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리모델링.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생각했다. 부동산 사장이 수도관 공사 얘기를 했던 것. 바닥을 뜯고 다시 시공한 흔적. 실종 기사가 나왔던 연도. 그 시기가 겹쳤다. 확인이 필요했다. 핸드폰 통화 기록에서 발신 번호를 다시 꺼냈다. 그것을 내 핸드폰에 입력하고 포털 앱에서 검색했다. 결과가 하나 나왔다. 오래된 중고 물품 거래 게시글이었다. 3년 전 글이었다. 판매자 연락처와 지역이 적혀 있었다. 이 동네였다. 이 건물이 속한 행정동과 같은 곳이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그 이름이 떠올랐다. 옆집 남자. 이 집에 이사 온 이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 리모델링을 도왔다고 했던 사람. 집 내부 구조를 처음 온 것 치고는 너무 잘 알던 사람. 전박이가 그에게만 하악질을 했던 이유. 그 냄새를 녀석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신고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전화가 왔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번호를 보는 순간 손이 굳었다. 조금 전에 검색했던 그 번호였다. 전화기가 3번 울렸다. 나는 받지 않았다. 4번째 울림이 끝나고 끊겼다. 잠시 후 문자가 왔다. 혹시 뭐 발견한 거 있어요? 숨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때 현관 앞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발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게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였다. 복도였다. 이 빌라는 복도 바닥이 낡았다. 누가 서 있으면 그 소리가 났다. 문 너머. 전박이가 현관을 바라봤다. 등이 다시 섰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무성의 하악질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채 숨을 참았다. 신고 번호를 눌렀다. 목소리가 낮게 또렷하게 나왔다. 주소를 말했다. 발견된 것을 말했다. 문 밖에 누군가 있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지 않은 채 기다렸다. 전박이는 현관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문 밖에 서 있었다. 아직도 태연하게. 그 사실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웠다. 신고는 그 자리에서 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주소를 또렷하게 말했다. 출동 요청을 했다. 신고 중에도 현관 밖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전박이는 현관을 보며 계속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경찰이 도착하는데 7분이 걸렸다. 그 7분이 평생처럼 느껴졌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계단 쪽으로 이동하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복도에 있었다. 계단 아래에서 그 남자가 붙잡혔다. 그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산책하다 2층에 잠깐 올라온 것뿐이에요. 그 말이 어이없을 만큼 평온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발견된 신분증과 핸드폰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3년 전 실종된 여성의 유품이 분명했다. 핸드폰에 남아있던 마지막 수신 번호와 그 남자의 번호가 일치했다. 리모델링 공사 기록도 확인됐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달로부터 2주 뒤에 바닥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시공업체 서류로 밝혀졌다. 그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졌다. 전 집주인이 아니었다. 옆집 남자였다. 그는 이 집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 5년 전까지였다. 그 여성은 당시 그의 세입자였다.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 유골은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 건물 인근 야산이었다. 가방 앞물건은 발각을 두려워해 집 안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왜 집을 떠나지 않고 근처에 살았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심리라는 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다. 유족에게 연락이 갔다. 여동생이 경찰서로 달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하지만 형사가 나중에 전해줬다. 그녀가 한참 울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다고.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다.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됐다. 집주인 측에서 계약 해지를 먼저 요청해왔다. 나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위약금도 없이 정리됐다.
짐을 박스에 담는 동안 점박이는 내 발치를 떠나지 않았다. 박스 안에 들어가려 하기도 했다. 어딜 가든 따라왔다. 마지막 날이었다. 짐은 이미 모두 트럭에 실려 있었다. 빈 집 안에 나 혼자 그리고 점박이만 남아 있었다. 녀석을 캐리어에 넣기 전에 잠깐 앉고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썰렁하고 낯선 공간이 됐다. 파헤쳐진 바닥은 경찰이 감식을 마친 뒤 임시로 마감돼 있었다. 그 자리 앞에 멈춰섰다. 점박이를 내려놓았다. 녀석이 그 자리로 걸어갔다. 천천히. 그리고 그 앞에 앉아 한동안 바라봤다. 긁지 않았다. 냄새를 맡지도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한 번, 조용하게. 그리고 돌아섰다. 나에게로. 캐리어 문을 열었다. 점박이가 들어갔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다. 오래된 빌라가 뒤에 남았다. 나는 앞을 보고 걸었다. 그 집에서 보낸 3개월이 때로 꿈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일이었다. 집이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낯선 이웃의 친절에는 계산이 있었다. 그리고 비 오는 밤 처마 아래 울고 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쳐버렸을 진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고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알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쭈 채널 많이 찾아주세요.